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상했던 대로 일본의 경제 제재가 강도를 높여가고 있고 또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본 문제가 심각하게 커지면서 그동안 왜 우리가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다 못했는지,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소재 국산화, 부품 국산화 수도 없이 떠들고 외쳐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충분하지 않았다. 소재 부품 국산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 소재 국산화를 우리가 좀 더 하자.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 산업화하자 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부품 소재 국산화 현황이 어느 정도고 또 일본 의존도는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이것들을 국산화해서 우리가 기술 자립, 소재 자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그 대응 방안까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갈증 해소, 소재 부품 국산화의 길은 한상환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이 주제는 그동안 뭐 정치, 외교 뭐 얘기 여러 군데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배제하고 소재 부품 어떻게 국산화를 해나갈 건지 그쪽으로만 사실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일본이 그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처음에 이제 반도체만 세 가지만 얘기를 했었는데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그 상황은 지금 어떻고 어디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네, 뭐 현재 일본에서 수출 규제로 이야기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소재 세 가지 종류 먼저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이게 수출 허가 절차를 한 90일까지 제대 네.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였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른바 이제 백색 리스트라고 네, 하는, 화이트 리스트라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그런 이제 절차에 곧 돌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중순 정도쯤에 네. 백색 리스트에서 만약에 배제된다면은 그때 영향을 받게 될 우리 부품들, 소재들이 몇 가지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추측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측 조치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한 700에서 한 1100개 정도까지 보통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고요. 네. 그러면 반도체 외에도 우리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우리 제조업 전반적인 부분들까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규제를 받는 품목 그리고 실제로 수출 허가에 걸리는 시간들 이런 것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지속되는가에 따라서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이 장기화되기 전에 너무 사태가 급속하게 확대되기 전에 수습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지금 경제 제재라고 하는 것이요.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이제 배제까지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일본 얘기로는 수출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정상적인 통관 절차는 시간을 끌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수출하던 거를 그 하나씩 심사를 해서 내보내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거니까 하기는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원칙적인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WTO에 이게 무역 분쟁 문제로 이슈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일본 측에서 원론적이고 다분히 전략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절차를 늦추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 일본이 조치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파급 효과는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한편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일본이 말하는 저희가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건 사실상 국제적인 설득력을 저는 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결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것이 일본과의 쌍무적인 협의나 또는 좋게 오해라고 표현을 저는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그게 속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속내든 아니든 일본 측이 말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은 저희가 그걸 오해라고 외교적으로 불러주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일본 정부도 사실 자기들이 정말 우려하는 것이 진정 네. 전략 목적에 대한 통제 부분이라면은 적극적인 저희들의 해명을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 그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여론들, 국제적인 여론도 좀 환기시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외교적인 문제들이 그 이면에 있는데 네. 그 실질적인 외교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일 간에 보다 적극적인 좀 물밑 접촉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밑 네. 접촉 다음에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투트랙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본 사람들이 좀 주도 면밀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비겁하게 또는 야비하게 말하자면 비관세 무역 장벽에 정통한 사람들 아닌가요? 뭐 중국도 그런 식이긴 하지만 네.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 비관세 무역 장벽이 굉장히 강한 거고 이런 네. 수출 규제 뭐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게 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요? 사실 저희가 이제 WTO에 어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게 일종의 비관세 무역 장벽을 쌓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 말하는 것은 WTO에서 허용하는 안보적인 이유로 네. 전략 문제 통제는 WTO 제조에서 허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핵심은 그럼 과연 우리가 전략 물자 통제를 못 하고 있었던 나라냐라는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은 한국이 오히려 일본보다 전략 물자 통제를 잘하고 있다는 게 훨씬 잘하고 있죠.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WTO에서 논쟁이 벌어지더라도 궁극적으로 저희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불리하다.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네, 일본이 아마 그걸 알고 한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일본 정부가 그렇다는 거하고 일본이라는 나라 내지는 국민이 그렇다고 또 성급하게 이야기하는 저는 서로 좀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나라와 국민들 간의 문제로 이것이 비약되지 않고 정부와 정부 간의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가야만 이게 합리적인 해결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건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교활한 수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일본이 거긴 일본 정부가 그건 잘하더라고요. 일본 나라나 국민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점을 가진 네. 분야죠. 사실 근데 다른 나라에서 우리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관세 무역 장벽을 악용하는 것은 사실 미국도 심하고요. 아, 우리도 그런가요? 네. 저는 별로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게임의 룰 안에서 하는 거라고 일종의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악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노도 하고 그걸 이제 비난은 합니다만은 네. 그것도 좀 넓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게임의 룰 안에서 벌이는 정치 외교적인 일종의 수사움들이다.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그 룰 안에서 우리 이익을 보호하느냐 네. 이런 접근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축구에서 할리우드 액션 하면 심판이 좀 잘 봐줘야 되는데 심판이 잘 봐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부품 소재 국산화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사실은 팔을 걷어붙이고 해왔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국산화를 했죠. 네. 이렇게 굉장히 국산화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하자면 소재나 부품이 국산화가 안 되고 일본에만 의존하는 부품들이 이렇게 많은가요? 실제로 우리 이제 산업 발전 역사를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박정희 개발 체제 때 정부 주도적인 산업 발전을 할 때 벤치마크로 삼은 게 사실 일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주력 산업이었던 산업들을 저희들이 따라서 발전시키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많은 최종재 조립을 그러니까 한일 간의 이제 분업 체계가 형성이 된 거죠. 네. 일본에서 부품 소재를 가져와서 우리가 조립해서 다시 파는 식으로 네. 그런 분업 체계가 형성됐고요. 나중에 중국이 부상하니까 한국이 한번 거쳐서 중국으로 가서 네. 또 우리가 부품 소재를 중국에 지금 많이 팔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 한중일 분업 체제가 그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 와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품 소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고부가 가치보다 저부가 가치, 가격 경쟁력 위주의 부품 소재는 많이 국산화가 됐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중국에 저희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고부가 가치라든지 기술 경쟁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산화 비율이 낮고요. 그게 낮다는 것이 단지 절대적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본이나 독일이 과거 제조업이 발전된 단계에서 부품 소재가 국산화 내지는 고도화된 거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 고도화 내지는 국산화가 굉장히 지체되어 있다. 그건 우연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들이 함께 작동을 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 무역 적자 대부분이 지금 부품 소재 분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일 적자의 한 제가 알고 75% 정도 아마 부품 소재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거 지금 산업계가 전반적으로 다 지금 비상인데 우리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제조 선진국들 다 똑같이 마찬가지인가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1990년대 이후로 이른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서 이른바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 국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한 나라에서 자급자족 같은 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지금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국제화된 분업 체계에서 이른바 세컨 소스, 한쪽에만 완전히 독점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관계들을 가지지 않으려고 기업 수준에서 선진국들, 특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당장에는 비효율적이죠. 비용이 더 드는 일이지만은 이른바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세컨 소스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돌이켜보면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너무 비용으로만 인식한 거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쫓아가는 것 또는 빨리빨리 앞서가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일본 기업들만이 만들 수 있는 부품에 대해서 세컨 소스로 국내 또는 제3국의 공급자들을 확보하지 않고 달려만 갔다. 그게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금 드러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른바 초격차 전략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채택했습니다. 한 두 세대 앞서서 반도체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부품 소재에서 베스트만 빨리빨리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컨 소스를 하면은 그렇게 빨리 갈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만큼 얻은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은 위험이 얼마나 큰 전략이었는가. 사실 미국의 많은 IT 기업들은 세컨 소스를 가지는 전략을 굉장히 심각하게 무조건 하죠. 모든 기업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파운드리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게 상당히 용이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대만의 TSMC가 파운드리 중에서 상당히 고난도의 파운드리는 거의 독점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퀄컴이라든지 인텔 같은 이른바 미국의 패블리스 회사들이 삼성전자가 대항마로 세컨 소스를 키워주고 싶은 요인이 충분히 있어서 사실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됐던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영적인 학습을 못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게 우리가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영은 아직까지 글로벌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니냐. 이번 계기로 아마 삼성전자라든지 국내 기업들이 세컨 소스를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특히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전 세계적인 세계화의 물결이 어느 정도 지금 바뀌고 있고요. 쪽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갔죠.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도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또 지금 일본의 무역 도발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는 것처럼 국내 세컨 소스를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부품 소재 수요자인 기업들, 대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은 사실 있어야지 국내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들이 그런 기술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그런 인식들이 너무 부족했다는 게 참 아쉽고요. 지금 그게 약점으로 드러났고 또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 대기업 간에 있어가지고 기술 탈취 문제 같은 것들이 우리 계속 심각하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그런 기술 개발할 요인들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게 왜 고부가 가치화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명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아주 대표가 된 이 불화수소의 경우에도
그 일본 업체처럼 그렇게 고순도를 만들어내는 데도 없고 또 고순도가 아니면 공정에 쓰지도 못하고 어차피 뭐 그 나노 공정으로 들어가는 데인데 그 고순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몇 년 네. 전에 국내 중소기업이 그 고순도 불화소설을 만들었는데 네. 문제는 상용화 시키려고 하면은 네. 실험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스트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국내 대기업들이 네. 수요자 입장에서 선뜻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파산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 소스의 중요성을 인식을 못했다는 그걸 거죠. 어떻게든지 살려줬어야 되는데. 네네. 그때 비용이 많이 들고 몇백억 든다고 하지만 사실 반도체 규모에 비하면 그 큰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세컨소스 국내 업체가 나올 수 있도록 협력을 했더라면은 네. 지금 최소한 몇 가지 부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덜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술 탈취 문제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아주 획기적인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현대차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했다라는 의혹을 소송이 붙었는데요. 특허 소송이었습니다. 특허 소송을 받았는데 현대차가 중소기업하고 협력해서 만든 악취를 정하는 작업에 쓰이는 재료 같은 것 같습니다. 그 재료인데 이것을 현대차가 공동 개발해놓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모 대학과 다시 해서 자체적으로 다른 걸 만드는 식으로 또 특허를 낸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은 공동 개발한 거 쓰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떤 대학하고 같이 한 걸 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특허 무효 소송이 들어간 거죠. 네. 피해 기업에서 특허 무효 소송이 들어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특허 현대차가 냈다는 특허는 기존에 공동 개발해서 받았던 특허에 비해서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네. 그래서 기술 탈취가 이런 형태의 공동 개발 이후에 이런 형태의 기술 탈취가 사실 굉장히 만연했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기술을 개발하면은 가져오라고 해서 다른 경쟁 기업에게 넘겨줘서 그리고는 세컨 소스를 만들어서 이 기업을 죽여버리는 네. 그런 게 만연했습니다. 사실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네.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이 없다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 이렇게 기술 탈취가 만연하면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운 기술들을 개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쉬운 거를 싸게 만드는 단가 우려치기에 내몰리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수건 짜는 식의 경쟁력은 올리는 것이죠. 그게 네.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왜 일본과 독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조업 발전 단계에서 봤을 때 부품의 고도와 부품 소조의 고도와 국산화가 떨어져 있는가 이게 답을 준다. 이 두 가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정부가 R&D를 얼마나 더 집어넣고 어쩌고 한다는 정책들이 효과는 없을 것이다.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상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생을 하지 않고도 잘 나갈 수 있다고 세컨 소스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했던 대기업의 전략적인 판단의 착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법적으로 기술 탈취가 만연한 것이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번에 우리가 고쳐야만 중장기적으로 다시 이런 문제를 회피할 수 있고 또 한국 제조업이 가격 경쟁력 위주에서 품질 경쟁력, 기술 경쟁력으로 고도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 여러 군데 있으면 멀티 소싱을 하는데 네. 뭐 어디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면 국내 기업이라도 하나 키워서 세컨 소스를 가져야 된다. 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그게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번에 네.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죠. 네. 일본의 기술 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지금 우리가 정밀기계하고 소재, 네, 부품 뭐 소재 그렇죠. 부품은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네. 국산화를 했고 네. 소재는 여전히 지금 네. 거의 네, 국산화를 못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소재가 제일 심각하고요. 네. 부품도 사실 굉장히 고난도의 부품들, 고부가 지는 산업에 따라서 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철 같은 경우도 네. 특수광, 특수철 같은 경우에 네. 특수재는 거의 일본에서 다 가지고 있는, 수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포스코가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제철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포스코가 만드는 것은 커머디티, 범용재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가장 싸게 잘 만드는 것을 잘한다는 겁니다. 네. 특수광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범용재를 만드는
특화되어 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특수강들은 거의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거는 이제 조금 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본이 아니라도 유럽에서 독일이나 다른 나라에서 네. 대체 가능한 제품들은 일본의 존재하기 수입 때문에. 통제에 대해서 저희가 덜 타격을 받을 부분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가격 경쟁력 위주의 범용제 중심의 산업 구조는 한계에 거의 왔다. 중국이 거기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면이죠. 대부분 대체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내재적인 위기, 제조의 위기가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제조의 민낯이 확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내재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 의해서 상당히 저희가 노출도 됐고 이걸로 빨리 타격을 받는 그런 아주 불행한 지금 입장인데 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전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근데 기회에. 네, 이번 기회에 우리 민낯을 스스로 잘 봤으니 네. 이게 정말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정부가 단지 몇 천억 R&D 투자해서 바뀔 문제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업의 전략에 대한 그 착오를 스스로 고치는 거, 그리고 기술 탈취를 강력하게 사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징벌 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거 도입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부품 소재 산업의 고도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우리 그 부품 소재 국산화 현황 또 잘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국산화를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세컨 소스를 다른 나라에서라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 우선 지금 가장 이슈가 된 불화수소 문제를 좀 여쭤보면 네. 그 뭐 러시아인가에서 만드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 일본 것만큼 그게 고순도가 맞나요? 국내에 들려와서 네. 국내 기업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고순도가 맞다고 하더라도 공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해법은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불화수소의 가스통을 네. 일본 거에서 러시아 거로 그냥 바꾸면 되는 게 아닌 모양이죠? 네, 근데 그게 저도 뭐 이제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세밀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제품이 특히 이제 반도체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네, 네. 굉장히 민감한 거죠. 공정에서 화학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쓰던 거를 바꾸면은 네.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아. 그게 이제 일반 일드라는 거죠. 네. 반도체를 이 수율이. 웨이퍼에다가 네. 그렇죠 여러 개를 만드는데 네. 그 중에서 펑셔널한 것들이 몇 개가 나오느냐가 일드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한 5%에서 나중에 한 90%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반도체 단가가 확 떨어지게 되는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건데 네. 그 학습 효과가 만약에 대체한 것이 큰 무리 없이 금방 갈지 아니면 상당한 또 학습 효과 기간이 필요할지 네. 그건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다는 게 아마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어디선가 네. 테스트를 네. 뭐 돈 좀 들여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그렇죠. 이 세컨 소스로 저희가 개발을 할 노력을 자꾸 해야만이 일본도 느끼겠죠. 우리가 지금 당장에 갖고 있는 독점력을 행사해서 무리한 일을 한다면은 네. 세컨 소스를 언제든지 개발해서 네. 우리 독점력을 잃게 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런 입장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 러시아산은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네.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는 건 좀 중요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것이 세컨 소스를 가지는 것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신의를 버리는 거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세컨 소스를 거의 다 가지려고 무조건 갖고 가는 노력을 거죠. 합니다. 예. 이게 얼마나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중요한가라는 예. 걸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기업들이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부족했었다. 그리고 그걸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네. 지금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러시아가 사실 기초 기술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나라잖아요. 네. 거기도 그러니까 러시아 쪽 공급 협체하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가서 공동 기술 개발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료 공급 뭐 이런 계약이라도 하나 맺고 그리고 실제로 일을 좀 시작을 하고 하게 되면 일본 기업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좀 위협의 메시지가 될 거고 또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2개 이상의 소스를 갖고 가고 또
또 우리 기업을 독자 기업을 육성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좀 해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세컨 소스를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기업들이 좀 심각하게 좀 바뀌어야 받아들여야 된다 되고. 생각이 네. 되고요. 아마 아직까지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는 일본 제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깊이로 가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행동을 꺼려하는 좀 입장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걸 굳이 꺼려야 될 이유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액션들을 보여주는 것이 네. 오히려 일본 측 변화를 끌어내는데 괜히 도움이 될 수 고객 있다. 놓치겠다. 세계 최대 고객인데 네, 그렇습니다. 고객 놓치겠다 이렇게 좀 경고를 해주는 게 우리 필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네. 근대적인 비즈니스 방법이죠. 네, 그러니까 예. 좀 전통적인 고객 단골 같은 아이디어, 좀 전근대적인 비즈니스 마인드 내지는 전략을 가지고서 네. 접근을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보입니다. 네, 그게 글로벌 SCM에서 보면은 단골 개념이 없죠.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초거대 글로벌 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아쉬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단면들이 많이 노출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이병철 회장님 운영하실 때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하시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네. 뭐 바뀌어가겠죠. 네. 네. 자, 이제 좀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런 그 첨단 소재 이런 거를 개발하고 하려면 우리 정부의 좀 뭐 규제나 이런 것들 좀 완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재계 쪽에서 나오던데 네. 뭐 어떤 내용들인가요? 글쎄요, 제게 이번에 아마 그때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구미 불산 그렇죠. 사고죠. 네, 있었죠.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환경 규제를 완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굉장히 이번에서 교훈을 못 받고 네. 잘못된 사고를 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네. 그런 환경 규제가 더 강한 네.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음. 고도화된 부품 소재를 갖고 있어요. 네. 환경 규제 때문에 발전 안 했다는 거는 네.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환경 규제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업과 사회의 손실이 잠재적으로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규제를 맞추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이 규제 안에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야만이 앞으로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도 통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이런 기본적인 환경의 문제 같은 걸 무시하는 접근을 하자는 것은 스스로 제사를 깔아먹는 것이고요. 예.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정말 이런 일을 겪고 우리가 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될 때 이런 걸 가지고서 갖고 있었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로비송 이벤트로 삼으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기업들이 국민의 지탄을 더 이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식의 기업들의 태도가 잘못이다. 그런 경영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너무나 한국 경제 발전과 동떨어진 기업가 정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견적인 생각을. 단견적이죠. 네. 그게 스스로 발목을 잡는다는 것도 이번에 세컨 소스를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계속해서 네. 빨리빨리만 가다가 지금 생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당하고도 반응이 똑같은 과거의 낡은 사고로 편의를 봐달라는 식의 사고, 이게 바뀌어야 된다. 정부만 사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기업들도 국제 환경에 맞는 네. 기업가 정신을 가져야 된다. 네. 이번 기회에 좀 기업들도 그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남 탓만 자꾸 할 게 아니고요. 네. 근데 그러면 사실은 뭐 이게 시간이 걸려도 계속 소재 국산화, 그다음에 뭐 정밀기계 마찬가지 국산화 이런 거를 이제 정부 쪽에서는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기업 차원에서가 잘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를 계속 국산화 노력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뭘 좀 어떻게 첫 해야 번째는 될까요? 뭐 기술 탈취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네. 처벌을 할 수 있는, 형사적인 처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경제적인 유인을 바꾸는 강력한 징벌 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이런 것들이 꼭 도입돼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기술 탈취할 수 있는 그 유혹들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도덕적으로 행동해라 이렇게 말을 해서는 될 건 아니고요. 그렇죠. 경제적인 유인 자체가 기술 탈취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재벌 대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국내 세컨 소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경영 전략 면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외국 기업들과의 협상에서도 얼마나 큰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거를 이번에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더 다르게 앞으로 접근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그런 전략적인 사고와 상황 인식이 실제적으로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고도화시키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제도적인 뒷받침, 즉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네. 강제시켜주는 것이죠. 그런 게 같이 가야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방식은 이제 징벌이나 이런 것도 좋은 방식이지만 뭔가를 줘서 나오도록 유인을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지금 정부가 우리가 지금 늘 했던 것이 지원을 해서 만들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런데 지원을 해서 만드는 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정부 관리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 네. 근데 정부 관리가 산업이라든지 그 산업의 특정한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그건 기업가 정신을 우리는 관료가 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고를 하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네. 그게 성공을 못했던 이유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업이 갖고 있는 기업가 정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하에서 뭔가 애니멀 스피릿처럼 네. 자기들이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게 기업가 정신인데 네. 그걸 관료들에게 맡기는 식의 정책을 우리가 뜬 거죠. 그거는 별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죠. 그거는 과거의 개도국 시대에 네. 우리가 이른바 캐치업, 모방을 위한 캐치업할 때는 가능했던 전략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같이 혁신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유인은 뭐냐? 성공했을 때 내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우리 보시면 최근에 한국 기업들 또는 산업이 성공적이었던 게 혁신적인 게 많은 산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다운 같은 인터넷 관련된 서치 회사들 있죠. 그다음에 화장품 회사들 네. 있지 않습니까? K-팝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산업들의 특징, 굉장히 혁신적인 산업들입니다. 네. 특징이 뭐냐? B2C입니다. 비즈니스 투 컨슈머입니다. 네. 여기서는 B2C는 컨슈머가 엔드 유저가 컨슈머죠. 그러다 네. 보니까 기술 탈취가 일어날 가능성도 없고요. 네. 네, 그리고 가격 단가 우려치기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B2B, 지금 우리 부품 소재는 다 B2B입니다. B2B에서 수요자는 재벌 대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단가 우려치기가 일어나죠. 기술 탈취가 일어납니다. 네. 혁신이 안 일어납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기술 탈취, 단가 우려치기 부분을 우리가 바로 잡아준다면 네. B2C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처럼 B2B도 저는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장기적인 대책이다.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대책은 이것을 외교적으로 또는 일본과의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푸는 것이 단기적인 해결책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회성으로 한번 있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교훈이 되려면은 네. 이런 장기적인 대책도 지금부터 우리가 서둘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약점이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죠.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기술 탈취, 뭐 단가 부대치기 뭐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념상으로는 아주 좋은 거고 쉬운데 실제 현장에서 그게 일어나게 유도를 하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 탈취를 하는 것보다 네. 상생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한다. 네. 예. 제가 독일 기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네. 독일에서는 굉장히 상생 잘하고 잘하는 모범 기업인데 네. 한국에 공장이 자회사가 들어왔는데 네. 거기는 한국 재벌 대기업하고 똑같이 기술 탈취하고 단가 오려치기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달라서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고 제도가 달라서
그럼 그렇더라고요. 어떤 독일 같은 데나 미국이나 그렇죠. 일본에서 사실 배워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독일 같은 경우 형법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는 나라고요. 형법이? 예. 형법. 네. 예. 형법이 작동하는 나라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징벌배상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미국 제도는 그쪽이고. 민법이 작동한다라고 예. 볼 수가 있고요. 예. 우리 현실에서 둘 다 더 실현 가능한 건 저는 미국 쪽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형법이 형법이 적용되는 거는 사법부 전체가 바뀌는 문제인데 예. 그건 굉장히 오래 걸릴 문제고요. 네. 징벌배상 디스커버리는 법제도만 도입하면은 네. 충분히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이기 실현한다. 때문에 근데 요즘 보면은 우리도 이제 기술 유출 쪽에 관해서는 뭐 법적으로 굉장히 많이 형법적으로 많이 강화를 했던데 네. 이런 기술 탈취나 이런 거는 형법적으로 강화를 하기가 어려운가요? 기술 탈취를 입증하는 거 이번에 제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현대차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했다는 사건에 대해서 네. 이거 특허 관련된 법원 판결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현대차가 새로 등록한 특허는 사실상 기존에 공동 개발한 거에 비해서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런 판결이 나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 탈취를 방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탈취를 방조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 이런 사법 체계에서 네. 이런 사법 체계 그리고 기술 탈취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배상 내지 보상은 굉장히 미미하다면은 네. 기술 탈취를 하는 게 기술을 탈취하고자 하는 기업은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기술 개발할 유인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유인 체계라는 입장에서 볼 때 네. 징벌배상 디스커버리는 증거를 수집하는 능력을 민사에서도 형사처럼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죠.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주자는 거,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네. 그리고 실제로 피해액에 대해서 충분한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네. 징벌배상을 통해서 우리는 기업들이 징벌적 배상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가 삼배소라고 네. 들어와 있죠. 근데 그걸 징벌배상이라고 흔히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개별법에 몇 개는 있습니다만은 네. 삼배소는 징벌배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히 아니죠. 말하면. 네. 네, 그렇죠. 징벌배상은 가해자 능력에 비례해서 네. 배상액을 때리는 배상과 별도로 실손과 별도로 때리는 네. 그런 디터런스를 위해서 하는 네. 유인을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제도가 도입돼야만이 기술 혁신이 빨리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일본과 네. 부품 소재 격차를 빨리 따라갈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제도가 있고 유인이 바로 간다면은 우리가 B2C 산업에서 본 것처럼 생각보다 빨리 혁신이 우리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도 있다. 네, 거기에다가 우리 기업들이 세컨 소스의 중요성을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은 네. 훨씬 더 우리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뭐 징벌배상이라든가 뭐 디스커버리라든가 하여튼 미국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 네. 대입돼서 들어왔을 때 우리 기업들의 생태계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전 진정한 혁신 경제로 갈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인터넷 관련돼서 네. 기업들 생태계를 보면은요, 성공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exit by M&A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즉 혁신 기업들. 그렇죠. 뭐냐면은 M&A를 당하고 돈을 받아서 받고. 나와서 다시 들어와서 벤처 캐피탈 또는 벤처로 돌아오는 그런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네. 그러면은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하나 개발했다 그럽니다. 그럼 네. 큰 기업이 관심이 있어요. 불러서 미팅을 하자 그럽니다. 네. 그러면 그 조그만 기술 개발 업체가 변호사를 데리고 들어가요. 네. 그리고 미팅 내용을 다 다큐멘트를 합니다. 네. 근데 큰 기업이 미팅해 보니 비슷한 거 우리 해놓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당신들 거 안 하고 우리 거 하겠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조그만 기업이 소송을 겁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가 입회해서 다 다큐멘트 했기 때문에 네. 징벌배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실손배상 플러스 큰 기업의 매출액에 비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보니 우리도 비슷한 게 있었지만 해도 징벌배상이 무서워서 그 기술을 더 프리미엄 주고 사는 겁니다.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로 M&A를 통한 엑시스 일어나고요. 그게 많은 벤처 성공의 큰 비결이죠. 네. 그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는 벤처 캐피탈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있는데 우리는 엑시트 바이 M&A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린 변호사 대동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지 않고 제도적으로 강제를 해주지 않고서 바뀔 수가 없다. 징벌배상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면 바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탈취가 아닌 정말 상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열심히 하고 네, 기술 대기업은 물건을 그렇습니다. 사든지 네, 아니면 그 기술 자체를 사들이든지. 그렇습니다. 네. 그게 당장에 보기에는 대기업은 비용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많은 혁신적인 기업이 들어와서 최종재 자체가 품질이 좋아지면서 더 잘 팔리고 성공할 수 있다. 그게 미국에서 IT 기업이라든지 혁신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생태계였고 그 네. 생태계가 우리한테 도입이 돼야 될 시점이 이미 왔다는 생각입니다. 좀 지난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네. 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뻔히 알겠는데 당장 눈앞에 지금 사태가 심각한 거잖아요. 네. 환갑 때 잘 차려 먹자고 2달 전부터 굶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당장도 먹어야 환갑까지 가는 거니까. 네. 그 당장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당장에 지금 터진 문제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색간 소스 전략이라든지 또는 국내 중소기업들, 부품 소재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들이 당장의 해결책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의 해결책은 당장에는 일본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분쟁 문제, 사실은 뭐 우리 다 이해를 하죠. 일본에서 핑계는 지금 수출 규제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신빙성이 없다는 거 아마 일본 측도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러겠죠. 중재를 하게 되면 불리하다는 걸 알겠지만은 네. 결국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한국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그쪽에서 노리는 부분이고 우리가 충분히 네. 그걸 인지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연결되지 않은 두 가지의 문제라고 이야기한 걸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일단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두 가지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야 된다. 그런 노력들 우리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연계를 시켜서 억지라고 우리가 알지만은 네. 문제를 풀 때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분리해서 접근하면 우리도 형식적으로 접근해서 논리적으로 하나씩 가자라는 접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한일 간의 이런 분규를 두 가지 트랙에서 빨리 풀어 나가야만이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일본 측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한국 경제에 어떤 정도의 타격을 줄까라는 조절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일단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적절하고 현명하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네. 냉철하게 우리가 대처하는 문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교훈을 받아서 스스로 우리가 바꿔나가는 문제 네. 이 두 가지를 혼돈을 하지 말고 네. 분리해서 차근차근히 가야 된다. 정부가 냉철하게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네. 국민들이 분노하고 하는 건 당연히 그렇고 그런 국민들의 분노까지 잘 이해를 하면서 냉철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의 경제 제재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받지 않아도 될 경제 제재였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현재 우리 입장에서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된 것은 사실이고 좀 더 심각해지고 또 장기화될 경우에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우리 기업들의 국제적인 이미지 이런 부분들의 타격이 올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기업들,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소재나 부품의 단일 공급처에 의존해서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좀 깨닫고 이런 소재 부품의 공급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우리 그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런 소재 부품 기업들을 육성하는 부분, 또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바꾸는 부분들 하루빨리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 또는 제2의, 제3의 그런 소스를 확보하는 것,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국가 간의 협정 또는 합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속하게 정부가 새롭게 입장을 좀 정리하고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국제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환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